외제는 이제부터는 옷을 잘 차려입고 자작부인 댁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기쁨을 느꼈다. 도덕주의자들이 인간의 마음의 심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기만적인 생각이나 개인적 이해관계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우여곡절, 수많은 웅변적 수사의 주제, 이러한 급격한 마음의 변화들은 우리의 쾌락을 위해 행해지는 계산인 것이다. 옷을 잘 차려입고 멋진 장갑을 끼고 멋진 장화를 신은 자신의 모습을 보자 라스티니아크는 자신의 덕성스러운 결심을 망각했다. 젊은 시절에는 양심이 불의의 편으로 기울어질 때면 양심의 거울에 자신을 감히 비춰보지 못한다. 반면에 장년기에는 양심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여기에 인생의 두 국면의 모든 차이가 있는 것이다. 며칠 전부터 이웃 간인 외제인과 고리오 영감 두 사람은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은밀한 우정은 보트렌과 학생 사이의 대립적 감정이 야기한 심리적 이유에 기인한 것이었다. 우리의 감정의 결과를 물리적 세계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대담한 철학자가 있다면 그는 아마도 우리의 감정이 우리와 동물 사이에 만들어내는 관계에서 감정의 유효한 물질성의 여러 증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낯선 사람이 저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알아내는 개보다 더 빨리 사람의 성격을 알아맞힐 수 있는 관상가가 어디 있겠는가? 갈고리가 달린 원자란 말은 누구나 사용하는 속담적인 표현인데 원시적인 말들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골몰하는 철학적인 어리석음을 부인하기 위해서 언어 속에 남아있는 실예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는 것을 느낀다. 감정은 모든 사물에 새겨지며 공간을 꿰뚫고 지나간다. 편지는 하나의 영혼이며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의 너무도 충실한 반향이어서 섬세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편지를 사랑의 가장 풍성한 보물로 여긴다. 그의 본능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숭고한 개의 본성에까지 이르게 된 고리오 영감은 학생의 마음속에 일어난 자기에 대한 동정심, 감탄할 만한 호의, 젊은이다운 공감을 냄새 맡았다. 그렇지만 싹트기 시작한 이 마음의 결합이 아직 터놓고 속내의 이야기를 나눌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외전이 더 니신겐 부인을 만나고자 하는 욕망을 표명했다 할지라도 그녀의 집에 소개받아 들어가는 것을 그가 영감에게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의 경솔한 실수가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은근히 희망했다. 고리오 영감이 그에게 자기 딸들에 관한 얘기를 했던 것은 라스티니아크가 두 번의 방문을 했던 날 공개적으로 고리오의 딸들 얘기를 꺼냈을 때뿐이었다. 그 다음 날 고리오 영감이 외전에게 말했다. 이보세요. 내 이름을 발설했다고 해서 더 레스토 부인이 당신을 원망한다고 어떻게 당신은 믿을 수 있죠? 나의 두 딸은 나를 아주 사랑하고 있어요. 나는 행복한 아버지요. 다만 내 두 사위가 나에 대해 잘못 처신했지요. 나와 제 남편들과의 불화로 인해 그 소중한 것들이 괴로움을 겪기를 바라지 않아서 나는 그 애들을 은밀히 만나는 편을 택한 것이라오. 이 비밀스러운 만남은 원할 때면 언제나 자기 딸들을 볼 수 있는 다른 아버지들로서는 이해 못할 많은 즐거움을 나에게 주고 있어. 아시겠어요? 나는 딸들을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없지요. 그래서 내 딸들이 외출하는지를 하녀들에게 물어본 다음 날씨가 좋을 때면 나는 상젤리제로 갑니다. 나는 지나는 길목에서 딸들을 기다리는데 마차가 도착할 때면 내 가슴이 뛰지요. 나는 성장을 한 딸들의 모습에 감탄하고 그 애들은 지나가면서 나에게 가벼운 미소를 던져주는데 그 미소는 아름다운 햇살이 떨어지듯 내 마음을 금빛으로 물들여 주지요. 그리고 나는 거기 머물러 있지요. 그 애들이 돌아올 테니까요. 나는 그 애들을 또다시 보는 겁니다. 대기를 쏘인 그 애들은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지요. 나는 참 아름다운 여자구나 라는 속삭임을 내 주위에서 듣게 되죠. 그런 말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 애들은 내 핏줄이 아니던가요? 나는 딸들을 태우고 가는 말들을 사랑하며 나는 그 애들 무릎 위에 있는 강아지가 되고 싶다오. 나는 딸들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어. 각자 자신의 사랑하는 방식이 있는 법이죠. 나의 방식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 나는 나의 방식으로 행복을 느끼어. 저녁에 무도회에 가리고 집을 나오는 내 딸들을 보러 가는 것이 법에 위반되나요? 내가 늦게 도착해서
부인은 나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하룻밤은 이틀 전부터 내가 보지 못했던 나아지를 보려고 새벽 3시까지 기다렸답니다. 그 애를 보자 나는 기뻐서 죽을 뻔했지요. 제발 부탁이지만 나에 관해서는 내 딸들이 얼마나 착한지 하는 얘기만 하세요. 그 애들은 갖가지 선물을 내게 주고 싶어 하죠. 내가 그것을 막아요. 나는 그 애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돈을 아껴라. 내가 돈을 무엇에 쓰겠느냐?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보세요. 실상 내가 뭐란 말이요? 내 딸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영원히 따라다니는 보잘것없는 시체나 다름없지 않소. 더 니신겐 부인을 보고 나면 내 두 딸 중 누구를 당신이 더 좋아하는지 나에게 말해 주시오. 더 보시앙 부인 댁에 갈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틸러리 공원을 산책하러 나갈 차비를 하는 외젠을 보면서 노인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 산책은 학생에게는 운명적인 것이었다. 몇몇 여자들이 그를 주목해서 쳐다보았다. 그는 너무나 멋지고 젊은 데다가 고상한 취향의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거의 경탄에 가까운 주시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알자 그는 더 이상 헐벗은 누이들이나 아주머니 생각도 하지 않았고 조금 전의 덕성스러운 반감도 잊었다. 천사로 오인하기 십상인 악마, 홍옥을 흩뿌리고 궁전의 정면에 황금 화살을 쏘며 여인들을 붉게 물들이고 애초에는 소박하기 짝이 없던 왕좌를 어리석은 광채로 치장하는 사탄, 알록달록한 날개가 달린 그 사탄이 자신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다. 그 조잡스런 장식이 우리에게는 권력의 상징인 양 보이는 요란스런 허영의 신의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였던 것이다. 황금과 사랑이 넘쳐 흐른다. 그 뇌가린 화장품 파는 노파의 천박한 인상이 처녀의 기억 속에 아로새겨지듯 아무리 파렴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보트랭의 얘기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무료하게 여기저기를 거닌 다음 오후 5시경 외제에는 더 보시앙 부인에게 나타났는데 그는 그 집에서 젊은이들이 아무 방비 없이 마주치는 무서운 타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그는 귀족적 교육이 부여해준 예의 바른 친절함과 달콤한 우아함으로 가득 찬 자작 부인의 모습을 보아왔던 것인데 그런 면모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올 때만 완전한 것이다. 그가 들어서자 더 보시앙 부인은 쌀쌀한 태도를 짓고 퉁명스런 어조로 말했다. 더 라스니아크씨, 지금으로선 당신을 만날 수 없어요. 일이 있어서. 관찰자에게는 이 말과 몸짓이며 시선임의 억양이 계급 특유의 성격과 관습의 내력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는 비로드 장갑 속에 감춰진 강철 같은 손과 예절 이면의 개성과 이기주의 그리고 니스 7m의 목재를 알아보았다. 그는 왕좌의 깃털 장식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단 귀족의 투구 꼭대기 장식 밑에서 끝나는 나는 왕이다 라는 선언을 들은 것 같았다. 외제는 먼저번에는 자작 부인의 말을 듣고 여인의 고귀성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불행한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이 그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은혜를 입은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감미로운 계약을 선의로 체결했던 셈이다. 그런데 그 계약의 첫 번째 조항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당사자들 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두 존재를 한 존재로 결합시켜주는 시혜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만큼이나 이해하기 어렵고 희귀한 진성한 정열이다. 진정한 사랑과 지혜는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사람들이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라스니아크는 더 칼리글리아노 공작 부인의 무도회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변덕스러운 응대를 꾹 참고 삼켰다. 부인,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부인께 와서 폐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만나뵐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면 저녁 식사나 함께 하게 오세요. 그녀는 자기 말이 퉁명스러웠던 것을 미안해하며 대답했다. 이 여인은 정말로 너그럽고 선량한 품성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이처럼 그녀의 태도가 바뀐 것에 대해 감동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외제는 되돌아나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굽신거리고 모든 것을 참아라. 최상의 여인이 한순간에 자신의 우정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신짝처럼 너를 내던졌는데 다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누구나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냐. 사실 그녀의 집이 무슨 가게 방도 아니고 내가 그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잘못이지.
보트랭의 말처럼 대포의 포탄이 되어야만 하겠다. 이 학생의 쓸쓸한 상념은 자작 부인 댁에서의 저녁 식사에서 기대되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곧 사라졌다. 이렇듯 일종의 운명에 의해서 그의 생활의 자질구레한 사건들이 보케르관의 무시무시한 스핑크스가 말했던 바의 그 인생의 행로 속으로 그를 밀어넣는데 공모하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는 죽여야 하고 속지 않기 위해서 속여야 하며 양심과 그 감정은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고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가차없이 이용하며 스파르타에서처럼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자신의 행운을 붙잡아야만 하는 인생의 행로인 것이다. 자작 부인 댁으로 되돌아왔을 때 그는 언제나 그에게 보여주었던 대로 우아한 호의로 가득 찬 자작 부인의 모습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식당으로 갔는데 식당에는 자작이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왕정복고 시대의 최고도에 달했던 식탁의 사치가 빛나고 있었다. 환락에 지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더 보시앙 씨는 미식의 즐거움 외에 별로 다른 즐거움을 갖고 있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루이 18세와 데스카르 공작 유파의 식도락가였다. 그의 식탁은 그릇과 요리의 이중의 사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사회적인 영화가 세습되는 이런 저택에서 처음으로 식사하는 외지인으로서는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다. 이전의 제정시대의 무도회가 끝나고 들던 야식의 유행은 이제 없어졌다. 그 시절에는 국내외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모든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힘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외제는 아직까지는 무도회밖에는 참석해보지 못했었다. 훗날 그를 뛰어나게 두드러지게 해주었고 그때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침착성이 바보같이 놀란 표정을 짓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러나 조각된 은식기들이며 호사스런 식탁의 수많은 사내 진미를 보면서 그리고 소리도 안 내고 행해지는 식사 서비스를 처음으로 대하면서 강렬한 상상력의 소유자인 이 청년은 아침낮을 택하겠다고 결심했던 내핍 생활보다 한결같이 우아한 이런 생활을 더 선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동안 그의 생각은 자기 하숙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는 그 하숙집에 너무도 심한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에 1월에는 그 집을 떠나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은 깨끗한 집에 살기 위한 것인만큼이나 자기 어깨 위에 그 커다란 손의 위력이 느껴지는 보트랭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명백한 것이건 은밀한 것이건 간에 파리에서 횡행하는 수많은 타락의 형태의 생각이 미치게 되면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가 어떤 착각으로 이곳에 학교들을 세워 젊은이들을 끌어모으는지,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는 예쁜 여자들이 존중되는지, 어째서 화폐 교환 상인들이 진열해 놓은 금화가 나무 그릇들로부터 교묘하게 사라지지 않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파리에서는 젊은이들이 저지르는 경범죄까지 포함해서 범죄 건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면 자기 자신과 투쟁하면서 그의 언제나 승리를 거두는 이 참을성 있는 탄탈로스들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파리와 투쟁하는 가난한 학생의 모습이 잘 그려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대 문명의 가장 극적인 주제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더 보시앙 부인은 입을 열게 하려고 외전을 쳐다보았으나 허사였다. 그는 자작이 있는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늘 저녁에 이탈리아 극장에 데려다 주시겠어요? 자작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다. 기꺼이 당신 뜻에 따르고 싶지만 바리에테 극장에서 누구와 만나기로 되어 있어요? 자작은 정중하지만 빈정거림이 섞인 어조로 대답했는데 학생은 그런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기 정부와 만나는 모양이군. 자작 부인은 생각했다. 오늘 저녁엔 다주다가 없어? 자작이 물었다. 그래요. 그녀가 언짢은 기색으로 대답했다. 그럼 같이 갈 사람이 꼭 필요하다면 드라스티냐크를 씨를 데려가구려. 자작 부인은 미소를 띠고 외전을 쳐다보았다. 당신의 평판에 아주 위험할 거예요. 부인이 말했다. 프랑스인은 위험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영광을 발견하니까 라고 더 샤토브리앙 씨는 말했습니다. 라스티냐크가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잠시 후 그는 더 보시앙 부인과 나란히 앉아 경쾌한 마차를 타고 인기 있는 극장에 갔는데 정면의 칸막이 좌석에 들어서자
모든 오페라 글라스가 앞다투어 매력적인 몸치장을 한 자작 부인과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고 마치 어떤 요적의 나라에 온 느낌이 들었다. 그는 황홀감에 사로잡혀 걸음을 옮겨 놓았다. 나에게 할 말이 있죠. 아, 저길 봐요. 우리 좌석에서 세 번째 좌석에 더 니싱겐 부인이 있군요. 그녀의 언니와 더 트라유 씨는 반대편에 있고요. 더 보샹 부인이 그에게 말했다. 이 말을 하면서 자작 부인은 더 로시피드 양이 있을 좌석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 다주다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부인의 얼굴에는 야릇한 광채가 떠올랐다. 저 여자 매력적인데요. 외제는 더 니싱겐 부인을 쳐다본 다음 이렇게 말했다. 속눈썹이 하얗군요. 예, 하지만 몸매가 날씬하고 예쁘네요. 저 여자는 손이 커요. 눈이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길어요. 그렇지만 긴 모습이 품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에게는 다행이군요. 저 여자가 어떻게 코안경을 끼었다 벗었다 하는지 좀 보세요. 저 여자의 모든 동작에 고리오의 모습이 배어 있어요. 자작 부인이 이렇게 말해서 외제는 몹시 놀랐다. 실제로 더 보시앙 부인은 오페라 글라스로 극장 안을 훑어보면서 더 니싱겐 부인의 동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모여든 관중은 기막히게 아름다웠다. 델핀 더 니싱겐은 더 보시앙 부인의 젊고 아름답고 우아한 사촌의 관심을 독점하는 데 대해 꽤 기분 좋아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만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계속해서 저 여자를 뚫어지라 쳐다보면 당신은 사람들 입길에 오르내리게 될 거예요. 라스티나크씨.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한다면 당신은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촌 누님께서는 이미 저를 많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일을 끝내시고자 한다면 저에게는 아주 중요하지만 누님께는 그리 힘들지 않을 한 가지 일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벌써 반했습니다. 외전이 말했다. 벌써? 예. 저 여자에게 말이죠. 제 뜻이 어디 다른 데 있겠습니까? 그는 친척 누이에게 호소하는 눈길을 던지며 말했다. 그리고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계속해서 말했다. 더 카리 글리아노 공작 부인은 더 베리 공작 부인과 친밀한 사이입니다. 더 카릴리아노 공작 부인과 만나실 텐데 저를 그분께 소개해 주시고 월요일에 그분이 여는 무도회에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거기서 저는 더 니싱겐 부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저희 첫 공격을 개시하겠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죠. 벌써 저 여자가 마음에 든다니 당신의 연애 사업은 아주 잘 돼가는군요. 저기 갈라티온 공작 부인 좌석에 더 마르세가 있군요. 더 니싱겐 부인은 괴로워하고 화가 나 있어요. 여자에게 특히 은행가의 아내에게 접근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어요. 소세당탱에 사는 여인네들은 모두들 복수를 좋아하죠. 그런 경우에 부인이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면 말없이 참을 거예요. 이때 다주다 후작이 더 보시앙 부인의 좌석에 나타났다. 당신을 만나러 오려고 내 일을 망쳤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보상을 하려는 뜻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다. 자작 부인의 얼굴에 떠오른 환한 표정에서 외제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파리식 교태의 아양뜨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친척 누님의 모습에 감탄해서 말을 잃고 한숨을 지으며 다주다 씨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했다. 이처럼 사랑을 하는 여인이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숭고한 존재인가? 그런데 저 남자는 경박한 여자 때문에 부인을 배반하려 들다니 어떻게 이런 부인을 배반할 수 있을까? 그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어린애 같은 분노를 느꼈다. 더 보시앙 부인을 발밑에서 뒹굴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는 마치 독수리가 아직 젖을 빠는 하얀 새끼 염소를 불판에서 채어 재둥지로 끌고 가듯 부인을 품에 품고 날아가기 위해 자기가 악마와 같은 힘을 갖기를 바랐다. 그는 이 거대한 미의 박물관에 자신의 그림, 즉 자기의 애인이 없는 것에 굴욕감을 느꼈다. 애인을 갖는다는 것은 그의 제왕과 같은 위치를 뜻한다. 그것은 권력의 표시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모욕당한 사람이 자기의 적수를 쳐다보듯 더 니싱겐 부인을 쳐다보았다. 자작 부인은 그에게로 고개를 돌려 그의 분별 있는 처신에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그에게 윙크를 보냈다. 천막이 끝났다.
당신은 더 니신겐 부인을 잘 알고 있으니 더 라스티냐크 씨를 부인에게 소개할 수 있겠죠? 자작 부인이 다주다 후작에게 말했다. 선생을 만나면 그녀는 아주 기뻐할 겁니다. 후작이 말했다. 이 포르투갈 미남은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학생의 팔을 잡고 눈 깜짝할 사이에 더 니신겐 부인 곁으로 그를 데려갔다. 남작 부인, 더 보시앙 자작 부인의 친척인 외제인드 라스티냐크 기사를 소개하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부인께서 이분에게 너무나 강한 인상을 주셔서 저는 이분을 우상 곁에 모셔다 드려 행복감을 더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후작이 이렇게 말했다. 약간 노골적이었지만 결코 여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교묘하게 꾸며진 생각이 스며 있는 이 얘기를 후작은 빈정거림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더 니신겐 부인은 미소를 짓고 방금 밖으로 나간 자기 남편의 자리를 외제인에게 권했다. 제 옆에 머무르시라고 감히 제안할 수가 없군요. 더 보시앙 부인 곁에 있는 행복을 누릴 때는 거기 그대로 머무는 게 좋은데? 그녀가 외제인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제 누님을 즐겁게 해드리려면 제가 부인 곁에 머무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제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후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부인과 부인의 기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다주다 씨는 자리를 떴다. 정말로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알게 되겠죠. 더 레스터 부인의 얘기를 듣고 벌써부터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남작 부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분의 얘기가 틀렸군요. 더 레스터 부인은 저에게 면회를 사절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부인, 저는 그 이유를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을 부인께 털어놓으면서 저는 부인의 관용을 먼저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저는 부인의 아버님과 옆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레스터 부인이 그분의 따님이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순진하게 그분 얘기를 꺼내는 실수를 저질렀고 부인의 언니와 그 부군을 화나시게 했습니다. 더 랑제 공작 부인과 저희 누님은 자식의 그런 배신을 얼마나 나쁘게 생각했는지 부인께서는 믿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부인들에게 제가 겪은 장면을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분들은 미친 듯이 웃으시더군요. 그때도 보시앙 부인은 부인과 부인의 언니를 비교하면서 부인께 대해서는 아주 좋게 말씀하시며 저희 이웃인 고리오 씨에게 부인이 얼마나 훌륭하게 대하시는지를 얘기하셨어요. 사실 부인께서 그분을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부인을 너무나 열렬히 사랑하셔서 저는 벌써 질투를 느낍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2시간 동안이나 부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서 부인의 부친께서 제게 들려주신 얘기에 온통 사로잡혀서 오늘 저녁 저희 누님과 식사를 하면서 저는 누님께 부인이 마음씨가 고운 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처럼 열렬한 찬미를 격려해 주시고자 더 보시앙 부인은 저를 이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여기 오면 부인을 보게 될 것이라고 누님은 한결같은 후위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벌써 당신께 감사함을 느끼죠? 조금만 더 하면 우리는 오랜 친구가 되겠네요. 은행가의 부인이 말했다. 부인 곁에서는 우정이 평범하지 않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저는 부인의 친구로만 머물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라스티냐크가 말했다. 풋내기들이 쓰는 이런 판에 박힌 어리석은 말투는 여자들에게는 언제나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냉정하게 읽을 때에만 빈약해 보이는 것이다. 청년의 몸짓과 어조와 시선은 여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해준다. 더 니신겐 부인은 라스티냐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자들이란 이 학생이 제기한 것과 같은 노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녀는 다른 대답을 했다. 그래요. 제 언니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과 같으신 가엾은 아빠에게 잘못 처신하고 있어요. 더 니신겐 씨가 저희 아버지를 오전 중에만 만나도록 단호하게 명령해서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할 수 없이 양보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랫동안 그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울기도 했죠. 갑작스러운 결혼 뒤에 찾아온 그런 난폭함이 나의 가정을 뒤흔들어 놓은 원인의 하나예요. 분명히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행복한 파리 여자이겠지만 실상은 가장 불행한 여자랍니다. 당신께 이런 얘기를 하다니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당신은 제 아버지를 알고 계시니
그 사실만으로도 저에게 무관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당신께 속하고 싶은 열망을 저보다 더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을 부인은 결코 만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외제니 그녀에게 말했다. 여성들은 모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행복이겠죠? 그는 심금을 울리는 듯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한데 여성에게 행복이란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자신의 욕망과 공상과 슬픔과 기쁨을 털어놓을 수 있는 남자친구를 갖는 것이며 배반당할 두려움 없이 자신의 귀여운 결점과 아름다운 장점을 포함해 마음속을 모두 적나라하게 열어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항상 열렬한 이런 헌신적인 마음은 꿈으로 가득 찬 청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손짓 하나만으로도 죽을 수 있으며 그에게는 당신이 전 세계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부인께서는 저희 순진함에 웃으시겠죠? 보시다시피 저는 시골 구석에서 막 올라와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밖에는 알지 못하는 완전한 풋내기입니다. 저는 사랑에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촌 누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저에게 그분의 마음속을 아주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정열의 수많은 보물이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한 여성을 만나 몸을 바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쉐리뱅과 마찬가지로 이 쉐리뱅은 보마르시의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사랑에 눈뜨가는 젊은이입니다. 쉐리뱅과 마찬가지로 모든 여성의 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장에 들어서서 부인을 보는 순간 저는 마치 조류에 이끌리듯 제가 부인을 향해 이끌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벌써 당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었지요.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아름다운 만큼 그렇게 아름다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더 보시앙 부인은 당신을 그렇게 지나치게 쳐다보지 말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붉은 입술, 새하얀 피부, 그처럼 부드러운 눈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더 보시앙 부인은 모르시나 봅니다. 제가 부인께 철없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달콤한 얘기가 쏟아지는 것을 듣는 것보다 여자들에게 더 즐거운 것은 없다. 더없이 엄격하고 독실한 여자라도 이런 얘기에 대꾸는 하지 않을지언정 귀 기울여 듣기는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꺼낸 다음 라스티니아크는 교태를 부리는 은은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얘기를 풀어갔다. 더 니싱겐 부인은 갈라티온 공작 부인의 좌석을 떠나지 않고 있는 더 마르셀을 이따금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외젠을 부추겼다. 그녀를 데려가기 위해 남편이 찾으러 왔을 때까지 라스티니아크는 더 니싱겐 부인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 부인, 더 카리글리아노 공작 부인의 무도회 전에 찾아가 뵙는 기쁨을 갖겠습니다. 외젠이 그녀에게 말했다. 집사람은 당신을 좋아하니까 당신은 틀림없이 환영받을 거요. 알자스 사람인 뚱뚱한 남작이 강한 알자스식 발음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둥그스름한 얼굴에는 위험스러운 교활함이 서며 있었다. 나를 사랑해 주시겠죠?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녀는 몹시 놀라지 않았으니 나의 연애 사업은 잘 되어 나가는군. 제갈이 내 말에 물렸으니 그 위에 뛰어올라 그것을 조종하자. 이래서 다주도 함께 자리를 뜨는 더 보시앙 부인에게 인사를 가면서 외제는 이렇게 생각했다. 가련한 학생은 남작 부인의 정신이 딴 데 팔려 있고 더 마르세로부터 마음을 찢어놓는 결정적인 편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헛된 성공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느끼며 외제는 각자 자신의 마차를 기다리는 회랑까지 자작 부인을 배웅했다. 당신의 사촌은 딴 사람같이 보이는군요. 외제이 떠나자 포르투갈인은 웃으면서 자작 부인에게 말했다. 그 사람 은행을 파산시키겠어요? 그는 뱀장어처럼 유연해서 크게 성공할 것으로 믿어요. 위로해 주어야 할 순간에 처한 여자를 그에게 용케도 골라주셨군요. 그렇지만 자기를 버린 남자를 그 여자가 아직도 사랑하는지 알아야만 해요. 더 보시앙 부인이 말했다. 학생은 더없이 달콤한 계획을 세우며 이탈리아 극장에서부터 뇌브 생트 주노비에브가까지 걸어서 돌아갔다. 그는 자작 부인의 좌석에 있을 때나 더 니싱겐 부인의 좌석에 있을 때나 더 레스토 부인이 자기를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을 눈여겨보았고 그래서 백작 부인 집의 문이 더 이상 자기에게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는 원수 부인의 마음에 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파리 상류사회의 핵심에 벌써 4개의 중요한 관계를 획득하게 될 참이었다.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그는 그 상류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게임 속에서 자신의 기계장치의 상층부를 위치하기 위해서는 톱니바퀴에 매달려야 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했으며 또 그 기계장치의 바퀴를 정지시킬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꼈다. 더 니신겐 부인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나는 그녀에게 자기 남편을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남편은 금융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는 단번에 재산을 모으도록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 상황을 산정하고 평가하고 계산할 만큼 충분히 책략에 능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지평선에 떠도는 가벼운 구름과 같아서 보트랭의 생각과 같은 악착스러움을 띠고 있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양심의 용광도에 넣어 검증해 보았더라면 순수한 면모는 전혀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일련의 타협에 의해서 사람들은 현대가 포명하는 바의 느슨한 도덕률에 도달하게 된다. 다른 어느 시대에 비해서도 현대에는 강직한 사람들, 즉 결코 악에 굴복하지 않으며 직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그것을 죄악으로 여기는 고귀한 의지의 인간들을 만나기가 힘들다. 올바름의 장엄한 영상은 우리에게 2개의 걸작을 남겨주었는데 그것은 몰리에르의 알세스트와 알세스트는 몰리에르의 희곡 염세주의자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몰리에르의 알세스트와 또 최근에 나온 월터 스콧의 작품 속의 제니 딘스와 그녀의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것은 월터 스콧의 소설 에든버러 감옥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이런 작품들과 대조되는 작품, 즉 사교계의 야심가가 허울을 유지하면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악과 나란히 걸어가려고 애쓰면서 양심을 속이는 우여곡절을 그린 작품도 어쩌면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극적일지도 모르겠다. 자기 하숙집 문간에 당도했을 때 라스티냐크는 이미 더 뛴신겐 부인에 반해 있었다. 그에게는 그녀가 제비처럼 날렵하고 섬세해 보였다. 그녀의 눈의 황홀한 부드러움, 밑으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이는 듯한 비단결 같은 절묘한 살결, 매혹적인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블론드 머릿결, 그는 그 모든 것을 상기했다. 그가 걸어왔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진 것이 그러한 매혹을 조장했는지도 모른다. 학생은 고리오 영감의 방문을 힘차게 두드렸다. 영감님, 저는 델핀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다. 어디에서요? 이탈리아 극장에서입니다. 그 애가 즐거워하던가요? 어쨌든 들어오시구려. 내 입바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던 노인은 방문을 열고는 재빨리 다시 자리에 누웠다. 그의 얘기를 좀 해주시구려. 노인은 이렇게 부탁했다. 고리오 영감의 방에 처음으로 들어온 외제는 그의 딸의 몸치장에 감탄하고 난 후여서 영감이 살고 있는 방의 누추함을 보고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창문에는 커튼도 없었다. 벽에 바른 벽지는 습기의 작용 때문에 군데군데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또 오그라들어서 연기로 노랗게 변한 벽토가 드러나 보였다. 노인은 초라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얄팍한 이불 하나와 보케르 부인의 낡은 옷 조각들로 만든 솜을 넣은 발덮개 하나밖에 없었다. 바닥의 타일은 축축하고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다. 유리창 맞은편에는 장미나무로 만든 앞이 불룩 튀어나온 낡은 옷장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옷장에는 잎과 꽃장식을 넣어 포도등굴 모양으로 비틀어 놓은 구리 손잡이들이 달려 있었다. 나무 선반에 있는 낡은 가구 위에는 물단지가 들어있는 대야와 면도에 필요한 모든 도구가 놓여 있었다. 방 구석에는 구두가 놓여 있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문짝도 대리석 판도 없는 야간용 탁자가 있었다. 불을 피운 흔적이 없는 벽난로 모퉁이에는 호두나무로 만든 네모난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테이블의 가로막대를 고리오 영감은 전에 그의 은식기를 우그러뜨리는 데 썼었다. 노인의 모자가 위에 놓여있는 형편없는 사무용 책상 하나, 집바닥을 낸 안락의자 하나, 그리고 2개의 의자가 비참한 가구를 보충하고 있었다. 누더기 조각으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침대의 커튼 고리에는 붉은색과 흰색의 네모 무늬가 든 초라한 헝겊이 달려 있었다. 다락방에 사는 가장 가난한 심부름꾼이라도 보케르 부인 집의 고리오 영감보다는 분명히 나은 가구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 방의 모습은 냉기가 돌아 가슴이 메이게 했으며
그 방은 감옥의 가장 âm 울한 감방과도 흡사했다. 외전이 야간용 탁자 위에 촛대를 올려놓았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고려의 영감은 다행히 보지 못했다. 노인은 턱까지 이불을 뒤집어 쓴 채로 외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더 레스토 부인과 더 니싱겐 부인 중에서 당신은 누가 더 좋아요? 저는 델핀 부인이 더 좋습니다. 그녀가 당신을 더 사랑하니까요? 학생이 대답했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말하는 소리를 듣더니 노인은 침대에서 팔을 꺼내 외전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고마워요. 그 애가 나에 관해 뭐라고 말합니까? 노인은 감격해서 말했다. 학생은 남작 부인의 말을 더 미화해서 되풀이해 주었고 노인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이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사랑하는 아이지. 그렇고 말고 그 애는 나를 아주 사랑해요. 그렇지만 그 애가 아나스타지에 대해 당신에게 한 말은 믿지 마오. 그 두 자매 아이들은 알다시피 서로 질투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애들의 애정의 증거지. 더 레스토 부인 역시 나를 아주 사랑한다오. 나는 그걸 알고 있어. 아비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아서 아비는 자식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고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요. 그 애들은 둘 다 마찬가지로 애정이 지극해요. 오, 좋은 사이들만 얻을 수 있었다면 나는 몹시 행복했을 텐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이란 없는 모양이요. 내가 그 애들 집에 살 수 있었다면 좋았으려만 아니 내 집에 데리고 있을 때처럼 그 애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애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애들이 들고 나는 것을 보기만 할 수 있다면 내 가슴은 기쁨으로 뛸 텐데 그 애들이 옷을 잘 입었습니까? 예. 그런데 고리오 영감님, 그처럼 부자로 사는 따님들을 두고 계신데 어떻게 이런 누추한 곳에 머무실 수 있습니까? 외제인이 물었다. 더 잘 사는 것이 정말로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는 겉보기에는 무심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런 것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어요. 적당한 말을 찾아낼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여기 들어있어. 그는 가슴을 두드리며 이렇게 덧붙였다. 나에게 속한 삶이란 내 두 딸 안에 있어. 그 애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양탄자 위를 걷는다면 내가 어떤 천의 옷을 입건 내가 어떤 곳에서 잠자건 그게 무슨 상관이겠소? 그 애들이 따뜻하면 나는 춥지 않고 그 애들이 웃는다면 나는 지루하지 않소. 나의 슬픔이란 그 애들의 슬픔밖에는 없소.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 당신의 아이들이 제잘 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애들은 나에게서 나왔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그 어린 것들이 당신의 피 한 방울 한 방울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요. 그 애들은 당신의 피에서 피어난 순수한 꽃인 것이요. 당신은 어린애들의 피부에 당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 애들의 걸음걸이에서 당신 자신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게 될 것이요. 그 애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나에게 울려오. 그 애들의 시선이 슬퍼 보이면 내 몸의 피가 얼어붙소. 사람은 자기 자신의 행복보다 자식들의 행복으로 더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을 당신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요. 나는 그런 것을 당신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도처에 기쁨을 뿌리는 것은 내면적 움직임이지요. 결국 나는 세배의 삶을 사는 셈이요.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할 테니 들어보겠소? 그렇소. 아버지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셨소. 창조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하나님은 도처에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요. 이보시오. 나와 내 딸의 관계는 그와 같은 것이요. 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내 딸들을 더 사랑할 뿐이지.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하나님만큼 아름답지 못한데 내 딸들은 나보다 더 아름다우니까. 그 애들은 나의 영혼과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오늘 저녁 당신이 그 애들을 보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소. 아, 나의 귀여운 델핀에게 사랑받는 여인의 행복을 안겨주는 남자가 있다면 나는 그의 구두도 닦아주고 그의 심부름도 해줄 텐데 나는 그의 한여를 통해서 더 마르세라는 작자가 못된 녀석이란 사실을 알아서 나는 그자의 목을 비틀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소. 꾀꼬리 같은 목소리에 모델 같은 몸매를 지닌 보석 같은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 애는 눈이 어떻게 돼서 그 야비한 알자스 사내와 결혼하게 되었는지 그 애들 둘 모두에게 상냥하고 아름다운 청년들이 필요했었는데 결국 그 애들은 저희들 멋대로 해버렸소. 고리오 영감은 숭고했다. 외제는 부승의 열정으로 그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의 모습을 아직껏 본 적이 없었다. 감정이 지니고 있는 강한 전파의 힘은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아무리 비속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강렬하고 진정한 애정을 표명하게 되자마자 그 사람은 특수한 전기를 발산하여 얼굴 모습이 변하고 태도가 활기를 띠며 목소리가 채색되는 것이다. 흔히 더없이 우둔한 인간도 정열의 작용에 의해서 언어의 측면에서는 아닐지라도 생각의 측면에서 최고도의 웅변에 도달하며 빛의 영역 속에서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이 순간 노인의 목소리와 태도에는 위대한 배우를 연상시키는 전파의 힘이 있었다. 우리의 아름다운 감정은 의지의 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따님이 더 마르셀한 사람과 헤어지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셔도 섭섭하게 여기시지는 않겠지요? 그 멋쟁이는 갈라티온 공작 부인에게 접근하려고 따님 곁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밤 델핀 부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외젠이 노인에게 말했다. 설마? 고리오 영감이 말했다. 정말입니다. 저도 따님의 마음에 안 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이나 사랑에 관한 얘기를 나누었고 또 저는 모레 토요일에 따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그 애의 마음에 든다면 나는 당신을 아주 좋아할 거요. 당신은 착하니까 그 애를 결코 괴롭히지 않겠지요. 만약 당신이 내 딸을 배반한다면 나는 먼저 당신의 목을 자를 거요. 여자란 이중의 사랑을 하지 않는 법이요. 아시겠소? 이런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군. 외제인 씨, 이 방이 당신에게는 춥겠소. 그러니까 당신은 그 애의 말을 들었군요. 그 애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무 말도 안 했지. 외제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딸의 키스를 당신께 보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잘 가시오. 잘 자고 좋은 꿈을 꾸시오. 나의 꿈은 그 말 속에 들어있어.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소망을 보살펴 주시기를. 오늘 밤 당신은 나에게 착한 천사와도 같았어. 당신은 나에게 내 딸의 대기를 가져다 주었어. 불쌍한 사람, 대리석처럼 무딘 마음이라도 감동시키겠구나. 그의 딸은 특히 황제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도 자기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외제는 잠자리에 들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부터 고리오 영감은 외지인에게서 비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예상 밖의 상대, 즉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들 두 사람 사이에 성립된 관계는 이 노인이 타인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였다. 정렬이 틀린 계산을 하는 법은 결코 없다. 만약 외젠이 남작 부인에게 소중해지면 고리오 영감은 자기가 딸 델핀과 좀 더 가까워지고 딸에게 좀 더 대접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외젠에게 그는 자기의 괴로움 하나를 털어놓은 처지였다. 그가 하루에도 수천 번 행복을 빌고 있는 더 뉘신겐 부인은 사랑의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고리오 영감의 표현에 따르자면 외젠이야말로 그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던 가장 친절한 청년으로서 자기 딸이 가져보지 못했던 모든 쾌락을 그녀에게 맛보게 해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노인은 이 이웃방의 청년에 대해 점점 커가는 우정을 품게 되었는데 이 우정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 이야기의 전말을 아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